예, 안녕하십니까. 자, 송도수 교수님 교과서 35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에 주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절대적 효력이 있다. 즉, 주 채무자가 한 것들은 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 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을 한 것이 아니고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을 소개하고 계신데 상속의 한정 승인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A가 채권자이고 B가 채무자인데 B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고 C가 채권자 A와 보증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B가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면은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남겨놓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적극 재산, 남겨놓은 재산보다 소극 재산, 채무가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그때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보증인은 주채무 전부를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한정된 걸로 안정상속된 것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이행청구 기타 사유에 의한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즉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청구 등을 함으로써 주채무를 시효 중단시킨 경우에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된다라는 거. 그리하여 이행청구 기타 사유로 모든 시효 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 아니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는 거. 근데 35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판례는 440조는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채권자가 보호 내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인데,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채무가 시효 중단되어 버리면 당연히 통지 없이도 보증채무는 시효 중단된다는 거. 또한 다른 측면에서 440조가 중단된 이후의 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즉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의 소에서 성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증 채무까지 당연히, 근데 시효 기간이 1년짜리 또는 3년짜리 또는 5년짜리가 있는데 그 단기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보증 채무의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원래의 단기 시효 그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다음에 채권양도 채무 인수의 경우 보증 채무는 수반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으로 그것을 배제시키지 않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붙어서 이전된다는 거. 주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면책적 채무 인수가 행해진 경우에는 보증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본다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보증인에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다만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보증 채무의 대내적 효력, 보증인은 자기 출제로 공동 면책을 얻은 때에 그는 당연히 주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진다. 당연하죠. 타인의 빚을 변제해 준 것이니까. 그때 안내줄 내로 오시면은 민법은 보증인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수탁 보증의 경우 위임 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부탁 없는 보증인의 경우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탁받은 보증인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사전에, 보증채무 이행하기 전에 사전에 구상권도 인정한다라는 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부탁받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사전 구상권, 수탁보증인은 딱 유일하게 요 수탁보증인에 대해서 사전 구상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을 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연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채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그 다음에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런 때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즉 보증 채무 이행하기 전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이론상 한계를 더 추가한다면 약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57페이지 보시면 구상권의 범위,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는 출제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범위와 같다라는 거. 그래야 면책된 날 이후에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도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전 구상을 하는 경우에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 구상에 의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 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은 포함되는데,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이자, 그 이자는 발생 안 하죠. 지금 그 변제해버렸을 때는. 그래서 그 이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제안은 한번 읽어보시고, 359페이지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그러나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지는 않지만 부탁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뭐 객관식 문제에서 여기에서 뭐 많이 나왔죠. 어느 때 사전 구상권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뭐 부탁도 없고 의사에 반하지 않고 보증이 됐을 때는 그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익 받은 한도. 그다음에 주채무자의 부탁도 받지 않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되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 특수한 보증 쪽을 보시죠.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대 보증 채무도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수당사의 채권 채무관계 들어올 때 복사물 하나 드린 거 보면서 책을 보십시오. 연대 보증의 경우에 부종성은 있다는 거.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연대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충성은 없다.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연대 보증인이 수인이 있다더라도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뭐 나누어서 청구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은혜 연대 보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효력 채권자 이행 청구는 연대 채무와 같고, 어쨌든 연대 보증인도 기본적으로 보증인으로서 한데, 어쨌든 부종성은 있겠지만, 즉 주채무는 있어야 되겠지만 보충성은 없다는 거. 앞에서도 본 거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없다라는 거. 362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상계, 보증이죠. 보증채무니까 변제, 대물변제, 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절대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동보증 보시면은 동일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공동보증이라는데, 공동보증 자체가 보통의 공동보증일 수도 있고 연대보증의 공동보증일 수도 있고 보증연대의 공동보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공동보증은 보증인들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성립하는데 그 계약은 하나일 수도 있고 별개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 각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이것도 공동보증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 수인의 보증인 가운데 일부는 채무의 일부만 보증한 경우에도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보증이 된다는 것. 채권자에 대한 관계 앞에 펴준 것 중에서 공동보증만이 유일하게 분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공동보증인은 그들이 한 개의 계약으로 공동보증이 된 때는 물론이고 별개의 계약으로 공동보증이 된 때에도 주 채무를 균등하게 나눈 액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는 것.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겠죠. 일단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주 채무가 불가분일 때, 보증연대의 경우, 연대보증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거.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게 그냥 공동보증뿐이었습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 출제로 주 채무를 면책하게 한 때에는 그는 그 전액에 관하여 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은 때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연대 채무인 경우만 부담 부분을 안 넘었을 때에도 구상권이 있지만, 다른 보증은 다 자기 부담 부분을 넘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넘고 안 넘고 상관없겠죠. 분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서술해 놓은 것이고, 366페이지 공동보정, 계속적 보정. 계속적 보정은 일시적 보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 또는 부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채무를 보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금보정, 신원보정, 임차인 채무 보정, 임대차 관계가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 차임 채무를 보정한다면 계속적 보정이 되겠죠. 금보정, 특히 신종보정이 문제가 될 것인데, 금보정은 당좌 대월 계약, 할인 계약, 기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신용보정이라고 한다는 것.
민법 개정 시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민법상 거래관계 종류를 특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그런 근보증 당연히 가능하고, 또한 앞에서 나중에 본다 했죠. 거래관계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도 인정된다라는 거. 367페이지. 그러면서 근보증의 경우에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다. 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369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하는 것이 신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370페이지. 한편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여러 곳에서 소개되는 판례인데,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 연대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민법 총칙 사정 변경과 관련되어서도 소개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 근저당이나 한정 금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에 한한다는 거.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 확정된 채무 보증에 대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판례는 근보증에 관한 사안에서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의 보증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라는 것. 신원보증, 옛날에는 신원보증이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뭐 시골에 있다 보면은 회사 취업하면은 신원보증서가 필요한데 그걸 못 구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보증보험이 잘 돼 있어서. 신원보증은 주로 고용계약의 부수하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첫 번째,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신용보증. 피용자의 채무 유무를 묻지 않고 사용자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 그리고 사용자의 모든 손해 외에 피용자의 의무 위반이 없을 것 등도 담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래의 신원보증은 1번에서 말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 신원보증법의 내용.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존속기간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존속기간이 되겠는데, 그러나 그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보다 장기인 때는 2년으로 단축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72페이지.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 수행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통지를 게을리하여 지는 보증인이 그 법에 따른 해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손해담보계약 손해담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채권양도 채무인수 쪽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